네, 수능특강 독서 이번엔 과학기술 지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 2파트인데 페이지는 수능특강 독서 1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 본문 보기 전에 과학기술 지문 독해 관련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과학기술 지문은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뭐 여러 가지 독해 방법이 있다는데 뭐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였죠. 첫 번째가 정의와 예시가 있고,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세 번째는 원리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구조와 기능.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집중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과학기술 지문에는 보통 개념이 먼저 설명이 되고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 안에 있는 그 개념 안에 있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A라는 이론이 있거나 A라는 기술이 있으면 이런 A는 이런 겁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A라는 과학과 이론과 혹은 기술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고 어떠한 원리로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에서 개념이 나왔다 하면 같이 나오는 게 원리와 그와 관련된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번 것처럼 원인과 결과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그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독서 지문 하실 때 도대체 어디 부분이 인과관계고 어디 부분이 원리다 라는 걸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 경우에 이제 문장 표지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 무조건 이게 인과관계는 아니라 보통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장을 쓰고 있으면 인과관계,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알고 봐주시면, 첫 번째로 뭐뭐면 뭐뭐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게 있으면 어떤 A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에 따른 결과가 B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할 때 뭐뭐 할 때 뭐뭐다, 아니면 뭐뭐 할수록 뭐뭐수록 뭐뭐다, 혹은 뭐뭐에 따라 뭐뭐다, 이런 식으로 되는 문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인과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구성 요소가 나오면 이에 따른 기능, 역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러한 구성 요소만의 특징도 나오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어떤 구성 요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에 따른 기능, 그에 따른 특징에 따른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 기술 지문에서 이런 독해가 많이 나오는데, 기술 지문에서는 문제점이랑 대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전에 말씀드린 게, 문제점이 나오면 그에 대한 해결책 대안이 나와야 된다 했는데, 기술 지문이 대부분 이런 게 갖고 있는 게, 왜냐면 기술이란 게 생기는 게 어떤 점이 불편하거나 어떤 기술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지문에서는 거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나오니까, 만약에 과학기술 지문 읽으실 때 문제점 나왔다 하면 그에 따른 대안, 해결책,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보시고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4번인데 이것도 한번
문제부터 읽으시면서 문제에 과연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어떤 중심화자가 있는지 보시면 1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인데 보시면 당뇨병 아니면 이자액 아니면 이자 혹은 당뇨, 소화효소, 이자 분비물, 당뇨병, 이자, 인슐린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자였죠. 이자, 당뇨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은 이자와 당뇨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지문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억은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지문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서 이걸 보고 이유를 찾으시면 되고요. 3번에 벤팅의 추출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는 것인데 만약에 본문에 추출물, 벤팅에 대한 추출물 얘기 나오면 여기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4번에 윗글을 첨부할 때 보기 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도 본문 읽고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1889년 폰 멜린과 민코프스키가 계획에서 이자를 제기하며 심각하고 치명적인 당뇨가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한 이후에 생리학자들과 임상의들은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이자 분비물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 했는데 일단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웬만하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랬죠. 사람 이름 보면 폰 멜린과 민코프스키가 나오는데 이 둘이 뭘 했냐면 계획에서 이자를 제거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당뇨병이 발생해요. 지금 보면 원인과 결과죠. 이자를 제거했더니 당뇨병이 발생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생리학자들과 임상의들은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이자 분비물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썼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자를 제거하면 당뇨병이란 걸 발생하게 되는데 이 당뇨병이 무엇이냐? 혈당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소변에 당이 섞여 있는 게 당뇨병인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자 분비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자 분비물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서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방식을 썼는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민코프스키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채취한 이자 분비물을 실험 동물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경구, 피하, 정맥 등으로 투여하였지만 병세의 개선이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한계가 생긴 거죠. 그러자 1901년 미국의 의사 오피가 이자의 조직에 분포하는 이질적인 세포 덩어리인 섬세포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섬세포의 분비물을 얻어야 한다는 이해에 도달했대요. 그러니까 1889년 폰 멜링이나 민코프스키가 처음에는 이자를 제거하면 당뇨병이 발생하는구나 해서 어떻게든 이자를 얻으려 했던 거죠. 근데 이자를 얻어가지고 이자 분비물을 얻어서 이걸 사람들한테 투여했는데 당뇨병이 안 낫는 거예요. 문제점이 생긴 거죠. 한계가 생긴 거죠. 왜 그럴까 해서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대안이 나왔는데 그중 대안이 뭐냐면 오피라는 의사가 이자에 조직하는 분포하는 이질적인 세포동물 섬세포가 얘네들이 파괴돼야 당뇨병이 발생하는구나. 그럼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섬세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정말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의 내용이어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위에선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밑에서부터 여기는 한계가 나왔어요. 이자로 인해서 당뇨병이 치료가 안 되네. 그럼 어떡하지 했더니 이제 오피라는 사람이 대안
방안을 제시한 게 이자 속에 있는 섬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섬세포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자가 제거되면 당뇨병이 발생된다 했는데 OP가 발견한 거는 섬세포가, 그러니까 이자 속에 있는 섬세포가 파괴돼야 당뇨병이 발생하는 거구나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1908년 독일의 의사 츄처는 알코올로 추출한 이자 분비물을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여 증세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키는 결과를 얻었지만 분비물에 포함된 불순물 때문에 열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이자 분비물을 얻어 당뇨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여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임상적 적용은 보증할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해서 또 다른 경우가 나온 게 츄처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러니까 OP는 이자에 있는 섬세포로 치료를 하려 했는데 츄처는 섬세포가 아니라 그냥 이자 전체를 하려 했던 거죠. 이자 전체를 알코올로 추출을 해서 이걸 했는데 이걸 했더니 호전은 되지만 일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렇게 알코올로 추출한 이자 분비물에는 또 다른 불순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불순물 때문에 열이 오른 부작용, 문제점이 생겼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이제 1920년에 캐나다의 웨카인 벤팅 나왔습니다. 벤팅 우리 아까 계속해서 3번 문제에서도 벤팅 혼자 문제가 나왔었죠. 벤팅의 추출물.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벤팅은 미국의 연구자인 베론의 논문에서 이자액을 전달하는 이자관을 묶으면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의 일종인 선포세포가 퇴화된다는 내용을 읽었다. 벤팅은 이자관을 묶어 선포세포를 퇴화시키면 섬세포 분비물을 선포세포에서 기원한 트립신과 기타 소화 효소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벤팅은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OP의 내용을 조금 비슷하게 따라한 거죠. 왜냐면 OP는 섬세포에 집중했는데 벤팅은 베론의 논문에서 이자액을 전달하는 이자관을 묶어버리면 그러면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의 일종의 선포세포가 퇴화가 된다. 그러면 선포세포를 퇴화시키면 섬세포 분비물을 선포세포에서 기원한 트립신과 그 다음에 기타 효소에 의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얻을 수 있거나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벤팅은 토론토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맥클라우드의 도움으로 그의 실험실에서 조수인 베스트와 함께 동물의 이자에서 목적에 맞는 추출물을 얻는 연구를 시작된 게 이게 목적에 맞는 추출이 뭐냐면 이자관을 묶어서 선포세포를 퇴포시키고 섬세포 분비물을 트립신과 그 다음에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목적인 어떤 거죠. 목적이 파괴되지 않아야 돼요. 기타 소화 효소와 트립신과의 이것들과 파괴되지 않은 섬세포 분비물을 얻으려는 게 목적에 맞는 추출물이었던 거죠. 그들은 먼저 개들의 이자관을 묶었다. 7주가 지난 후 개들의 이자를 살펴보니 모두 수축되어 있었고 조직학적 검사 결과 건강한 선포세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렇죠? 이제 확인됐어요. 이자관을 묶었더니 선포세포 퇴화됐구나. 그랬더니 진짜 이자관을 묶었더니 모두 수축되어 있고 선포세포가 없어졌네. 그러면 그들은 건강한 선포세포가 없는 이자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추출했다. 왜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했냐면 위에서 이제 추출했다니까. 그래서 작은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분비물을 생리식염수로 추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병에 걸린 개의 정맥에 추출물을 투입하였는데 정맥 주사 후 개의 혈당은 정상이 되거나 정상보다 낮은 수준을 감소하였고 소변에서는 당이 검출되지 않았다. 당뇨병이 나았다는 거죠. 호전됐다는 거죠. 개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생기 넘치게 되었다. 벤팅의 팀이 이 첫 번째 유형의 추출물에서 얻은 유의미의 결과는 선포세포에서 기원한 소화 효소들이 당뇨를 방지하는 항당뇨 성분, 곧 인슐린을 파괴한다는 것에 입증하게 되었고 이들 효소를 제거한 이자 추출물에서 활성이 있는 인슐린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왜 이자 분비물이 완전히 다 낫지 않고 일시적인 힘으로 호소했을까 했더니 벤팅이 생각했을 때 당뇨병을 나을 수 있게 하는 당뇨를 방지하는 항당뇨 성분, 그러니까 즉 인슐린이 선포세포에 기여한 소화 효소로 인해서 파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당뇨를 호전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인슐린이 당뇨를 방지하고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항당뇨 성분으로서 이자 추출물이 있고, 이자에서 이제 선포세포 애들이 그림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 인슐린은 선포세포, 그러니까 소화 효소 애들이 파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벤팅 생각하면 그러면 이 선포세포와 소화 효소를 아예 없애버리면 이자에서 인슐린을 더 잘 추출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쓴 게 벤팅의 추출물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벤팅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추출물은 12지장 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세크레틴을 장기간 계속 주입하여 선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소화효소를 고갈시킨 뒤에 개의 이자에서 추출하였다라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방식에서는 이자간을 묶었죠. 이자간을 묶어가지고 선포세포를 태화시켜서 없애버렸는데, 두 번째에서는 지금 세크레틴을 주입하여서 소화효소를 고갈시킨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추출물은 당뇨병에 걸린 개의 혈당을 이전 추출보다 더 많이 낮추고 일반적인 임상 상태로 개선시켰지만, 이 방법이 항상 선포세포에서 기원하는 소화효소를 완전히 고갈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추출물에서는 이자간을 묶어서 선포세포를 태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얻어서 인슐린을 얻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지금 그런 방법, 이자간을 묶는 방식이 아니라 세크레틴으로 소화효소를 고갈시켰는데, 이렇게 고갈시킨 추출물이 효과는 더 좋았지만 대신 부작용까지 한계가 뭐였냐면, 한계가 소화효소를 완전히 고갈시킬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추출물은 독성이 자주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유형에서는 추출물은 임신 4개월 미만의 소의 태아의 이자에서 얻었는데, 선포세포가 발달된 태아 이자에서 얻은 추출물은 이전의 두 종류의 추출물보다 훨씬 농축된 용액으로 추출될 수 있었고요. 이 추출물의 투여로 당뇨병에 걸린 개의 혈당은 현저히 낮아지고 소변의 혈당이 낮아서 개선이 되었다는 건데,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는 이제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대신 이 소화 효소를 완전히 고갈시킬 수 없어서 부작용이 생겼지만, 이제 세 번째에서는 선포세포를 태화시키거나 선포세포에 있는 그거를 고갈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아예 선포세포 자체가 미발달된 이자 추출물을 얻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선포세포가 미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없어서 오히려 더 농축된 추출물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컸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후 벤팅은 그때까지 추출물로 사용했던 식염수 대신에 약산성 알코올로 추출을 사용하면서 동물의 신선한 분비물에서 인슐린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조된 벤팅의 네 번째 유형 추출물은 이자가 제거된 개에게 투여됐다. 이자가 제거된 개들은 혈중에 포도당을 변형시켜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자 절제 후에 3-4일 내에 궤에 저장된 글리코젠이 모두 소진되면서 혈당이 높아졌다. 그리고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상태였다. 이들에게 네 번째 추출물을 투여하자 혈당이 모두 낮아졌다. 이후 인슐린은 사람에게 투여돼서 효과를 나타냈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의 약물로 인정받으면서 벤팅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주었다 했는데,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아예 이자 자체가 없는 경우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자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이 이자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변형시켜서 간에 글루케곤을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글리코젠이 없었기 때문에 당뇨가 생긴 거죠. 이 앞에서는 지금 이자가 제거되면 당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섬세포가 당뇨를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알고 보니까 글리코젠에서 더 생각을 한 거죠. 글리코젠이 아예 없었다면 당뇨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아예 이자가 제거되더라도 인슐린 맞으면 더 당뇨병 없어졌다. 그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3파트입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문제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제가 언제 저번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서술 방식에서 계속 문제 틀리시면 중심화제 찾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인데 지금 라이스의 수학이 나오는데 수학이 관련해서 내용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 지문은 라이스의 수학이 전화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참고할 때 가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라이스는 살아있는 동안 전화기의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라는 건데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라이스가 만든 전화기가 지금 우리가 쓰는 전화기랑 다른 거고 그 다음에 혹은 라이스가 만든 전화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럼 3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왜 라이스의 전화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우리 지금 쓰는 전화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벨의 전화기를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5번에 윗글의 기억과 보기를 니은을 비교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어딨죠? 기억이 라이스의 송화기와 지금 이 보기의 니은과 비교하는 거고 6번은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3파트 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장치 혹은 기술 혹은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라면 이때는 보통 거의 다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치, 어떤 기술을 얘기하려면 이 장치,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혹은 이 장치의 이 부분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나오고 이 구성 요소는 앞에서 말했듯이 기능 파악하셔야 되고요. 특징도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게 당연히 원리와 방법이겠죠. 원리는 인과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술, 장치, 시스템 지문을 읽을 때는 구성 요소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우리는 전화기의 발명자가 벨이라고 알고 있지만 벨보다 먼저 전화기의 아이디어를 실현했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라이스가 있었다. 어떤 연구자는 라이스가 벨보다 먼저 전선을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라이스가 전화기의 발명자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라이스는 지금 전선을 통해 음성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따가 뒤에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라이스가 전화기의 발명자 인정받지 못했지? 라는 그 이유에는 이 전선을 통해 음성을 전달한다는 이유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라이스는 살아있는 동안에 전화기의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독일의 기술자였던 라이스는 프랑크푸르트 물리학의 회원이 되어 지역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물리학과 화학 강의를 들으며 독일과 해외 과학자들과 교류하였다. 그는 학교 교사가 되어 1860년에 전화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발명품에 텔레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전화기는 음성을 전달할 수는 있었으나 사람의 발음을 식별할 수 있게 명쾌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한계점 나왔죠. 한계점 첫 번째가 음성은 전달하는데 대신 발음이 완전하게 식별될 정도로 명쾌하게 전달도 못했다는 거고, 그는 여러 곳에서 강연하면서 자신의 발명품을 세상에 알렸고 여러 대의 전화기를 만들어 세계 각처에 보냈으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그는 전화기로 특허를 내지 않았고 저명한 학술지인 포겐 포르프의 물리화학 연보에 전화기에 대한 논문을 보냈으나 출판을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라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라이스의 전화기가 음성을 전달하는 한계를 갖게 된 이유, 이제 이유를 얘기해 주죠. 왜 한계를 이렇게 가졌지 했더니 그의 전화기가 단속 정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것도 한계 볼 수 있죠. 라이스 같은 경우는 단속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의 발음을 완전히 명쾌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고, 단속 전류는 세기는 일정하나 흐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발음을 완전히 명쾌하게 전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라이스가 단속 정류의 사용을 고집했던 이유에는 독일의 음향의 권위자였던 헬름홀츠의 진동, 현미경이나 모음, 합성기 같은 실험장치에서 단속 전류가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연구 경향을 따랐기 때문이다. 왜 굳이 라이스가 단속 전류를 사용했을까 했더니 그냥 그 시대 때는 단속 전류를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따랐다, 그 얘기하는 거죠. 라이스의 전화기는 송화기, 전지, 수화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회로를 형성한 형태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성 요소 나왔죠. 구성 요소 나왔으니까 이 구성 요소별로 각각의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시면, 라이스의 송화기는 정육면체의 상자의 윗면에 원형의 구멍을 뚫고 그곳에 팽팽하게 양피지를 씌운 다음에 양피지 중앙에 금속 단자를 고정시키고 그 단자에 도선을 연결해둔 형태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인데 이 중간 부분에 양피지가 있고 이 정중앙에는 금속 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선의 다른 쪽 끝은 일정한 세기 전류를 공급하는 전기의 단자에 연결되어 있었다. 해가지고 이 금속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를 공급하는 거였던 거죠. 양피지에 고정된 금속 단자 위에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된 금속 단자가 하나 더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금속 단자가 2개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의 도선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상자의 옆에 뚫린 구멍에는 나팔이 달려 있었고 나팔이 있었죠. 그 구멍을 통해 사람의 음성이 상자 안으로 들어와 양피지가 진동하며 중앙의 금속 단자는 양피지 위에 고정된 다른 금속 단자와 접촉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패턴의 단속 전류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속 단자가 또 있는데 또 다른 금속 단자와 만나면서 이제 접촉과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접촉이랑 분리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패턴의 단속 전류를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라이스에 이제 수화기가 나옵니다. 수화기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을 때 특정한 금속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현상이 자외 효과를 이용하여 진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외 효과로 진동을 일으켰다는 거고, 라이스는 뜨개 바늘 크기의 금속 막대 양쪽을 받침대에 고정하고 금속 막대를 도선으로 감아 코일을 만들었다. 양쪽 받침대는 속이 빈 울림 상자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금속 막대를 감고 있는 코일에 송화기에서 온 단속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변에서 일어난 자기장의 변화로 금속 막대는 길이가 계속 변화하였고, 그러니까 금속이 팽창하거나 수축하였다니까 금속 막대는 길이가 계속 변화했겠죠. 그로 인한 진동, 이 진동이 왜 생기냐 했더니 자외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진동이 양쪽 받침대를 통해 밑에 있는 울림 상자에서 증폭이 되어서 상자 위에 뚫려 있는 2개의 구멍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였다.
송화기와 수화기를 이격하더라도 송화기에 들어오는 소리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가 따로 마련되며 얼마든지 먼 거리에서도 수화기의 금속막들을 진동시킬 수 있었다. 이 방식으로는 송화기에 들어온 소리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수화기에서 발생시킬 수는 있었지만 송화기로 들어온 음성을 전기시로를 통해 전달하여 서로 다른 모음과 자음을 변별할 수 있는 음파의 형태로는 재생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이스의 전화기의 한계점이 계속 나왔던 게 음성은 전달할 수 있었지만 발음을 명쾌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 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던 거죠. 음성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들어온 소리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음성은 전달이 가능했지만 대신 이 음성이 전기 신호를 통해 전달하여 서로 다른 모음과 자음을 변별할 수 있는 음파의 형태로 재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명쾌하게 전달이 안 됐냐 했더니 이게 음파로는 재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 전달만 됐다 했던 거죠. 이제 벨이 나옵니다. 벨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를 시도했는데 그가 라이스와 달리 발음을 변별할 수 있게 음성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진동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스는 음파의 형태로 재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발음을 변별할 수 없었지만 벨은 발음을 변별할 수 있어요. 음파 형태로 재생시킬 수 있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진동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76년에 특허를 낸 전화기에서 벨은 액체 송화기를 채택하였다. 벨은 원통의 아래 얇은 막을 팽팽하게 펼치고 막의 아래 부분에 부착한 코르크 중앙에 백금선을 꽂아 아래로 내려 원통 아래 담겨놓은 물에 잠기게 하였다. 물에는 전기의 정도가 용이하도록 산을 용해하였고 거기에 도선의 한쪽을 담근 후에 그 도선의 다른 쪽 끝을 전제 연결하였다. 원통 안에 대고 말을 하면 원통 아래 막이 진동하였고 막에 부착된 백금선이 물과 접촉하는 길이가 변하면서 전기 저항이 바뀜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변하였다. 수화기에는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전자석의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앞의 철판을 진동시켜 소리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적용하였다. 진동 진류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하면서 사람의 음성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공기 진동을 그대로 전기시로로 옮길 수 있었고요. 벨의 수화기는 처음에는 저항을 변화시켜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택했으나 나중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금속 단자의 진동을 전류의 진동으로 바꾸는 방식을 변화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세기를 변화하는 진동 전류에 사용했기 때문에 단속 전류를 사용했던 라이스와 달리 변별 가능한 음성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벨에 대한 얘기였는데 벨이 왜 어떻게 변별 가능한 음성을 전달할 수 있었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진동 전류였고요. 위에서는 계속 좀 라이스와 비슷하긴 했지만 이제 진동 전류는 전류의 세기를 계속해서 변하면서 사람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공기 진동을 그대로 전기 신호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발음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였습니다.